아, 좀 오고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그 스토리지 3일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스토리지 3일차까지 왔는데요. 그 금요일날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숙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서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까지를 마지막으로 그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끝내고요. 금주 수요일부터는 클라우드 솔루션, 뭐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클라우드를 위한 뭐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스토리지 쪽에서 사실 뭐 다스, 센, 나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겠지만 금일부터는 저희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 DFS라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둡. 구민호님 요즘 스토리지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하둡이 뭐의 약자입니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아는데. HDFS, 하둡 파일 시스템. 결국에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결국엔 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GFS입니다.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요. 글로리 파일 시스템은 애트리에서 2010년도부터 개발을 했는데 이거의 원 소스는 어디냐? 아파치하고 아파치의 하드 프로젝트. 그러면 하드 프로젝트는 또 근본 소스가 어디냐? 구글의 구글 파일 시스템. 그래서 GFS인데 뭐 GFS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통칭을 좀 내가 알지 안다 이러신 분들은 야 구글 파일 시스템 뭐 하둡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애트리에서 워낙 밀어서 GFS 글로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씁니다. 물론 매드에서는 뭐 글로벌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고 센을 공유해주는 파일 시스템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DFS 하면은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GFS나 하둡이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구글은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뭐 맞아떨어졌죠. 동영상, 뭐 SNS 이러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일반적인 스토리지 아키텍처 갖고는 그걸 처리할 수 없다. 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트워크 상에 일반적인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네트워크 베이스에 서버들이 있고요. 이거 서버들은 그냥 뭐 상자 서버들, MDS, 결국에는 스토리지 브릭이라고 하는 헤드라고 하는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브릭이라고 하는 DS. 보통은 뭐 저희 비전 클라우드에서는 스토리지 헤드, 그 다음에 스토리지 브릭 이렇게 나누는데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마스터 데이터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 데이터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스토리지 브릭, 스토리지 헤드, MDS에서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정크 단위로 쪼갭니다. 정크 단위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확장형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슬라이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GFS나 하드 파일 시스템 이런 쪽에서는 64KB 정도로 쪼개서 밑에 노드에다가 데이터들을 쭉 저장을 하죠. 근데 이 저장하는 구조를 얘들은 가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100메가짜리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100메가짜리 하나에 갖다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300메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토리지 한두 개가 나가도 하나의 원본에 두 개의 복제본을 갖고 있는 구조. 이게 일반적인 구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하드 파일 시스템, 네이버에서 쓰는 1FS, 뭐 다음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 일반적인 구조에서 DFS 시스템이 거의 다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이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쓴다는 게 문제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범용적인 하드웨어로 구성을 복제본 2개, 3개를 만들어도 일반 스토리지보다는 싸다.
이게 이제 뭐 그 기본적인 컨셉이 된 거고요. 이 구조 잘 보시면 그 저희 V 스토리지 구조하고 완전 동일하죠. 헤드가 있고 브릭이 있고. 근데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저희 거는 이 MDS에서 그 스토리지 브릭에 쓸 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점크 단위로 쓰는지 아니면 브릭 단위로 쓰고 브릭을 갖다가 리플리케이션 하는지는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건 제가 그 답변을 받는 대로 좀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이 구조에서 그 스케일 아웃해서 브릭들이 계속 증설이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노영준님? 추가된 브릭들의 저장이 안 되는 데이터를 있을 수도 있죠. 아니요. 이쪽에 그 노드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들이 많이 점프 단위로 쌓이고 그 점프 단위를 읽어서 다시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읽고 쓰고 할 때 가장 부하가 많이 몰리는 쪽이 이쪽이고요. 이 점프 단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NDS, 그러니까 스토리지 헤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헤드에서는 RDBMS를 씁니다. 그러니까 RDBMS를 쓰다 보니까 RDBMS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스케일 아웃이 더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 구글 파일 시스템이나 분산 파일 시스템들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MDS를 없애버리고 그 데이터 노드하고 이 MDS 노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같이 써서 스케일 아웃하는 노에스케일을 깔아서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구조고요. 아무튼 저희 쪽 그 스토리지는 헤드를 나누고 브릭을 나눠서 헤드에 노드가 쏠리는 구조.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트CC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MDS 구조를 동일하게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쪽 스토리지 구조를 좀 많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기존의 GFS나 뭐 분사발 시스템들은 저희 거하고 좀 특징이 뭐냐면 아이스카시 프로토콜 지원하지 못했고 단순하게 이제 나스 구조에 그 CIFS나 NFS 프로토콜 아니면은 해당 파일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네이티브 프로토콜만 지원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게 범용적으로 잘 팔리냐? 동영상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더미 데이터들이 많은 데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사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개발해서 쓰고요. 그냥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또 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냐면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우선 하드웨어 박스가 막 수십 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어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하드웨어도 맨날 교체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포털 업체들은 보통 개발해서 쓰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파일 시스템 구조가 그 기존 스토리지 업체들한테 그 어떤 뭐 경쟁이나 위협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서버 박스 만드는 데서 그냥 오픈 소스를 태워갖고 그냥 팔아요. 그냥 니들이 구축해서 써라. 우리가 그 하드 파일 시스템 올려줄게. 그 델이나 HP 이런 데서 막 팔아버립니다. 그 시장하고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은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희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쓸 때, 판매를 할 때, 시장의 타겟을 어느 쪽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S3도 백엔드에서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고요. 오브젝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거죠. 서버에 내장된 저가의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는 점프 단위로 분산 저장한다. 디스크 장애를 대비해서 원본 1볼과 복제본 2볼로 저장하며 스토리지의 오버헤드가 스토리지 오버헤드라는 거는 저장 공간이 300%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DS에 탑재된 DBMS가 RDB로 최대 저장 파일 개수를 약 1억 개로 추정하고 있어요. 결국에 얘는 스케일 아웃이 되는 구조지만 헤드가 스케일 아웃 구조가 되는 구조가 아니면 결국에 노드가 쏠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PFS라는 파일 시스템 구조인데요. 이거는 KTH, 그 다음에 저주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DS가 있고 DS가 있는 구조인데 사실은 요즘 나오는 파일 시스템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DS를 없애는 추세고요. 이 MDS의 메타데이터를
결국엔 노드에 같이 쓰는 구조. 그러니까 스토리지 한 박스에 그 NoSQL도 깔려 있고 데이터 저장소도 깔려 있고 이 그 메타데이터를 NoSQL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RDBMS는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NoSQL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두 번의 복제본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RAID5 기술을 이용해서 페리티 단위로 쪼개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그 뭐 300기가 뭐 100기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300기가의 디스크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뭐 페리티로 쪼개서 쓰니까 페리티만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겠죠. 저희가 그 이 뭐 한 3개로 하게 되면 한 30%가 빠지겠지만 불이익이 뭐 한 수십 개 있을 때는 보통 계산해 보면 한 오버헤드가 133% 정도. 근데 뭐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겠죠. 근데 앞에 GFS에서 나왔던 예. 우리 거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패러티 2개짜리 쓰는 레이드 6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걸 아니요, 그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V 스토리지에서 얘기하는 레이드 6는 뭐냐면 이 각각의 불익을 구성을 할 때 이 단일 불익에서 이 서버 시스템, 서브 시스템에서 레이드를 구축해서 불익으로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묶어서 레이드 6를 묶었다, 묶을 수 있어요. 그런 구조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의 그 V 스토리지는 그 구조가 아니고요. 서브 시스템들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서브 시스템들의 디스크들을 막 꽂잖아요. 이걸 갖고 레이드 6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구축하지 않으면은 뭐 디스크 하나 빠지면은 이거 폴트인데? 그렇죠.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를 네. 이거는 정확합니다. 지금 레이드 그 비전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레이드 6는 단일 불익에서 그 불익을 구성하는 노드를 레이드 6를 했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 하나의 디스크로 보자고요. 하나의 디스크. 비전 스토리지에서는 얘들의 하나의 디스크입니다. 그 디스크의 일반적인 가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드 6를 묶은 거고요. 얘들 노드를 갖고 레이드를 묶는 기술은 사실은 뒤에서 보이는 이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1팩타에 현재 25대 구조, 불익 25대 구조라고 하면 25대로 1팩타가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홍순주하고 페스트하고 자기하고 예. 개념에 대해서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와서 뒤통수 안 맞죠. 이게 뭐 교육 녹화는 아, 얘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편집할 거잖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 보통은 디스트리뷰트 리드 솔로몬이라는 그 페리티를 나눠주는 그 알고리즘, 그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이 뭐 그 원본이 있고 복제본이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드를 그 서버 박스 단위로 묶는 구조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파일 시스템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연 그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어떤 그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그 어떤 시장을 노릴 수 있는지가 가장 명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갖고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도 아니에요? GFS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상용적으로 표현하면 클러스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면 IBM의 소나스 아닌가요? 아이슬론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시장에서 선택하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 포인트들을 갖다가 나중에 서로 제가 그 공유해드리는 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원본 하나에 복제본 두 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GFS가 300%고요. 이게 원본 하나에 복제본을 두 개 갖는 구조. 그러니까 리플리케이터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원본을 하나 쓰고 이쪽에 두 개 디스크에 더 쓰는. 그러니까 만약에 1팩타를 구축하게 되면 그 한 300테라 정도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GFS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도 그 옛날 그 뭐 히다치나 EMC 스토리지보다는 싸다. 이 구조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싸다보다
뭐 나인 같은 경우에 뭐 SNS 데이터들이 엄청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런 파일 시스템 아니면은 일반적인 스토리지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구조가 이제 아이슬론이나 클러스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브릭들을 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네이드를 묶으면 그건 300%가 아닐 거잖아요. 특히 네이드 5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적절한 수의 브릭을 배치하고 그걸 갖고 네이드를 묶었을 때 오버헤드가 한 133 정도 나온다. 이런 구조입니다. 클러스터나 아이슬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슬론과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쓰는 데가 어디냐면 판도라 TV 같은 경우에 그 가장 그 최신의 데이터들은 뭐 아이슬론이라는 EMC 스토리지를 쓰고 백엔드 나중에 이제 그 막 저장 데이터들 막 양이 많은 것들은 그 GFS를 쓰죠. GFS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 아이스카시 프로토콜 지원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스토리지 이런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태우는 걸로 올해 개발을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걔들 저희하고 아마 경쟁 구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DAS, SEN, NAS, IPSEN, GFS, TFS. DAS는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고 스토리지 용량은 서버 저장 공간과 뭐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N이 사실은 최고의 성능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NAS는 뭐 기술적으로 덜 복잡하고 스토리지 공유가 가능하다. 특징을 적어놓은 거고요. 결국에 이제 IPSEN은 SEN의 장점을 네트워크로 옮겨온 거고, 그 다음에 GFS나 TFS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할 얘기가 그 퀴즈가 있어가지고요. 퀴즈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토리지 구성 방식 요약은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스토리지가 뭐 SEN이 좋다, NAS가 좋다, NAS가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스토리지 구조가 어떻다는 걸 갖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한번 아키텍처를 뜯어보면 그게 훨씬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지 헤드가 있고 스토리지 브릭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스토리지 헤드가 2개, 그다음에 그 밑으로 브릭들이 붙어 있습니다. 얘들이 뭐 별개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풀메쉬 구조로 붙어 있겠죠. 네트워크에서 그 뭐 L3 밑에 L2 레이어들 쫙 이렇게 디스트리뷰터 붙듯이. 얘들은 왜 2개를 묶어놨으면 뭐 가용성 때문에 붙여놨겠죠. 가용성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딱 2개 중에 하나겠죠. 야, 헤드가 하나 나가면 스토리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 동작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해야겠죠. 이 구조가 1팩터라고 하면 스토리지 브릭이 하나의 통째로 나갔다. 그러면 데이터 살아있느냐? 이 질문에 사실 아직까지 아무도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브릭 하나를 네이드 6로 묶는 거는 이것들이 여러 개의 디스크의 집합이기 때문에 네이드 6를 묶어줘야 되겠죠. 디스크가 MTBF가 되게 길 것 같지만 여러 개를 묶어놓고 보면 매일같이 한두 개씩 깨집니다. 데이터 센터에 보면 디스크 이렇게 쌓아놓고 사실 아시잖아요. 쭉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디스크 교체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려면 뭐 이런 거 한두 개 깨져도 네이드 6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네이드로 묶여 있거나 이렇게 뭐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이스카시 구조처럼 앞에 상단에 스위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센이 들어가면 이게 결국에 센 스토리지가 되는 것일 거고 한데, 이건 그냥 아마 제가 스펙을 봤을 때는 일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싫어하는 포스텐에 이제 지가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쵸.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스토리지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일반적인 그 범용 그 일반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네이드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디스크 인클로저가 돼갖고 디스크가 쫙 꽂히는 구조일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일반 스토리지라고 하면 그래서 뭐 컨트롤러 하나가 나가도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헤드가 만약에 불이익이 막 증설되면 헤드도 같이 증설되는 구조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불이익의 메타데이터를 이 헤드가 뭘로 관리를 하느냐 RDBMS로 관리를 하느냐 NoSQL로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버에 붙입니다. 뭐 이더넷으로 붙이거나 인피니밴드로 붙인다. 그러면 이 서버는 이 스토리지를 볼 때 센이나 아이스카시 이걸로 보겠죠? 이걸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서버한테 얘가 NFS나 CIFS 뭐 이런 걸로 주게 되면 NAS로 보겠죠? NAS로 그냥 공유 볼륨으로.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쪽까지는 센으로 줄 것 같고요. 센은 아이스카시 프로토콜로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서브 시스템들이 얘들을 가져갈 때 NAS 형태로 주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 일반적인 스토리지 구조에 그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취약점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그 스토리지 구조가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질문했어요. 유저블 1페타라고 한다면 네. 유저블 1페타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하면 그거 가지고만 우리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레이드 복제 하나 복제하고 두 개 복제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팩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300%로 따지면 그래서 이 유저블이라는 게 그 저희가 그 스토리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RFP를 낼 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피지컬 용량과 유저블 용량을 그대로 갖고 와라. 두 개를 같이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마다 그 네이드 구성하는 방식이나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지역 채널 HD 전환할 때 그 유저블 1팩터죠. 유저블 1페타가 썼어요. 네. 물리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뭐 카운트를 해주는 업체들이 아니 있긴 한데 만약에 1페타라고 유저블 1페타를 얘기했는데 네. 패스트 DCC에서 만약에 1팩터잖아요. 지금 25개 오는 게 유저블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용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제 퀘션이 나오면 사실은 어떡하지? 이게 이제 뭐 리플리케이션 묻자 그러면 가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이 RFP 상에서 그 페이로버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았었어요? RFP에? 그 페이로버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그 이중화되어야 된다, 가용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있죠. 네. 근데 그 이중화는 사실은 또 얘들 입장에서는 이 헤드가 이중하면, 그쵸? 헤드가 이중하면 헤드 하나가 나가도 컨트롤러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중화된 거 아니냐 이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정합을 해야죠. 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가서 만약에 홍순주님이나 좀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상황에서 왜 가용성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의도했던 대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또 패스트 DC는 발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DC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불이익이 안 깨진다. 불이익이 안 깨진다. 근데 불이익이 안 깨질 수 있어요. 서버가 깨질 수 있지. 그러니까 네. CPU가 깨질 수 있고. 중간에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면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핫스페어나 이런 거 잡아놓고 하면 사실 하나 깨져도 그게 그냥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이익도 만약에 뭐 몇 개를 갖다 더 해놓는다고 하면 그건 유저블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겠죠. 저희는 지금 1팩터 만들기 위해서 42TB짜리 불이익이 25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드가 2개 들어가는 그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1팩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한두 개 손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버의 MTBF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낫다. 되게 낫다. 서버는 언제든지 뭐 CPU가 폴트 날 수도 있고 메모리가 폴트 날 수도 있고 파워가 폴트 날 수도 있고
하다못해 4개 전원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재고를 박스를 그냥 이렇게 끼고 있다가 무게생경을 교체해주고.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왜 이게 상용화되지 않고 자체 서비스 형태로 쓰이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리지 개발자가 아니야. 그런데 불이 하나 깨졌어요. 누군가 장비를 갖다 띄우고 그걸 갖다 다시 이니셜라이즈해서 스토리지로 정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엔지니어들이 하자니,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하자니 이 파일 시스템 구조를 짠 놈들이 그 컨셉을 잘 모르겠고 또 이 개발자들이 하자니 서버를 또 구축을 못하겠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네이버 엔지니어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결국에는 뭐 네이버의 1FS 같은 거 쳐보시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의 파일 시스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발전시키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왜 결국엔 이런 스토리지 구조를 백엔드에라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마존의 S3 같은 그 서비스, 그 다음에 KT 클라우드의 뭐 스위프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SK의 어떤 뭐 대용량 스토리지 서비스들의 백엔드는 다 이 구조거든요. 왜? 쌓아야 되니까. 테라벨 단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이 얘기 꼭 드릴게요. SK텔레콤 GFS 씁니다. 애트리에서 사다가. 이지 스토리지인가 그런 거. 네. 애트리에서 사다 쓰다가 KTH에 이거 사겠다고 연락 한번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11번가에서 11번가의 그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KPI를 못 잡고 고민하다가 글러스터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 얘기 해도 되나? 자기들이 또 이런 막 분산화 시스템 하나 갖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막 SK텔레콤에다가 막 디밀고 했는데 결국에는 GFS 씁니다. 유지관리성, 뭐 유지보수성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패스트디시는 자기들이 파일 시스템 개발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옛날에 물어봐도 답을 안 주던데.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오픈소스 뭐 갖고 했냐고. 얘기하기 싫겠죠. 근데 저는 대충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대충 집착은 가는데 그 오픈소스가 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그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같이 물어보지 않았을 때? 또 물어봤는데 글러스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글러스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좀 빨리 끝낸 이유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제가 예예. 여기서 스토리지 얘기를 하면서 했던 모든 얘기가 저희가 이제 가상화를 하면서 스토리지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했고 예. X. 그냥 X 하면 돼. X. 우선기.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왜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환경,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할 때는 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때는 또 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써야 되고, 왜 쌩이 어렵고, 나스가 힘들고, 아이스카시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한번 인터넷에다가 제가 잘 정리해서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 22일부터 24일까지 보는 시험에 여기서 출제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해서 올리는 부분에 교보제로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 출제합니다. 근데 이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스카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FC 센을 써야 되는 구조도 있고 FC 센을 쓰면 팩 프로비저닝이 어쩌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에서 스토리지가 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쓴 거고요. 저는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착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포인트는 사실은 지금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 CDN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캐싱에 대한 감각이 좀 있다 보니까 스토리지 헤드 앞에다가
이 캐싱을 붙였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스토리지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구조가 사실은 어떤 서비스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구민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V 스토리지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상용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번 주 중에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하고 네. 새로 나오는 V 스토리지하고 네. 시장에 유사한 스토리지하고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줘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스토리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피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리얼하죠. 정말 리얼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V스토리를 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로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글러스터 깔아서 쓸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막상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팔아야 되는. 그쵸. 팔고 꾸며고 이제 뭐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 삭제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거 진짜 삭제해야겠다. 아 나중에 편집해. 괜찮아. 예. 나스나 센, 다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다가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니까 뭐 어쨌든 잘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지 마지막인가요? 최종에? 네, 오늘 저는 스토리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사실 인프라 얘기만 좀 했기 때문에 인프라는 사실은 어떤 클라우드의 서브 시스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비즈 포탈 결국에는 클라우드 용어로는 셀프 서비스 포탈 지금 만들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도 어떤 뭐 정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뭐야.